라플라스 변환 이야기 드디어 시작했죠. 지수함수 곱하고 나서 에너지 신호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푸리에 변환한 게 원래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푸리에 변환이고 새로운 논점은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에너지 신호가 되게 할 수 있을지 그 여부예요. 바로 그게 수렴 영역의 문제고요. 그래서 곱해지는 지수함수의 지수에 해당하는 게 S의 실수 부분이죠. 부호바꿔서 시그마. 그래서 어떤 시그마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하느냐가 이제 중요했고 그게 수렴 영역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질을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을 살펴봤는데 일단 수직선들의 집합이에요. J오메가 축과 나라는 수직선들의 집합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실수 부분이 동일한 그런 것들이 수직선들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든 분모분의 분자로 되어 있는 XS의 분모가 0이 되면 XS가 정의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수렴 영역 안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XS가 레이셔널 함수라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분모 0되게 하는 건 극점이니까 극점을 수렴 영역 ROC가 포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유한하고 폭이 유한한 그런 신호는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면적이 유한하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진 못해요. 유한한 면적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렴 영역이 전체 복소 평면이에요. 그리고 어떤 신호가 이렇게 어떤 점 이후에만 값이 있는 그런 신호라면 항상 수렴 영역은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처럼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런 게 면적을 유한하게 하면 더 빨리 0으로 수렴하는 지수함수도 면적을 유한하게 하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런 신호를 right side 신호라고 하는데 right side 신호, 수렴 영역은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우리는 그거를 RHP라고 불렀어요. right half plane, right sided 신호의 수렴 영역은 RHP다. 그러면 left sided 신호의 수렴 영역은 이렇게 생긴 신호의 수렴 영역은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LHP라고 불러요. left hand side. 그래서 함수가 t가 무한대로 갈 때도 값이 있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값이 있으면 즉 right side 신호도 아니고 left side 신호도 아니면 우리 그런 신호를 two sided 신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신호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그 점 오른쪽에 있는 점들의 집합과 그 점 왼쪽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나눠서 그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하면 하나는 right side 신호고 하나는 left side 신호니까 수렴 영역은 각각 라플라스 변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과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의 교집합. 그러니까 그런 교집합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예, 중요한 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소 평면이 다 수렴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일 수도 있고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일 수도 있고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점들의 집합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XS가 레이셔널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XS가 레이셔널 함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XT가 지수함수의 조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의 조합의 라플라스 변환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이를테면 분모를 0되게 하는 극점을 극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분모의 근이 극점입니다. 극점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은 그 실수 부분이 같은 극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극점을 지나서는 안 되고 극점을 지나서는 안 된다는 거 조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렴 영역은 세 종류 중에 하나였죠.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를테면 이런 거죠. 또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이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직선 왼편에는 이렇게 극점이 있으니까. 또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그 수직선이 여기일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오른쪽에 극점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점이 3개가 있고 2개의 극점의 실수 부분이 같으면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면 그 수직선은 이거일 수밖에 없고 수렴 영역이 또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면
그 수직선은 이거일 수밖에 없고,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집합이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극점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극점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극점이 여기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요 극점이 중간에 하나 끼면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나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XS의 생김새만으로 XS가 유리함수면, 즉 XT가 지수함수의 조합이면 수렴 영역이 어떻게 생긴 것 가운데 하나일 거다라는 식의 생각은 미리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성질 7과 8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극점에 의해서 제약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 무한대는 이제 부호를 따지지 않는 거니까 복소수에 관한 얘기니까, 이게 만약에 right side 신호면 이렇게 무한대를 향해서 갈 수 있고, left side 신호면 수렴 영역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극점과 극점으로 제약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 어떤 ROC도 극점은 포함할 수 없다. 레이셔널 함수라면, 레이셔널 함수이며 right side라면 여기서처럼 어떤 겁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극점을 지나는 직선 오른쪽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수렴 영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유리함수고 XT가 right side이면 ROC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극점의 오른편에 있는 평면인 거죠. 맨 오른쪽에 있는 극점을 지나는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또 반면에 X가 유리함수고 스몰 x가 지수함수고, 그리고 left side 신호면 수렴 영역은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어떻죠? 맨 왼쪽에 있는 극점을 지나는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leftmost pole, 맨 왼쪽에 있는 극점의 맨 왼쪽에 있는 극점을 지나는 수직선의 왼쪽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ROC가 생기게 되겠죠. two-sided면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right-sided면 맨 오른쪽에 있는 극점이 어디인지를 보면 ROC가 나오고, left-sided면 맨 왼쪽에 있는 극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ROC가 나오고, two-sided면 좀 더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ROC에 관한 성질 다 이야기했습니다. 맨 마지막 두 개는 레이셔널 함수, 유리함수,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시된 함수, 지수함수의 조합의 라플라스 변환, 다 같은 얘기죠. 일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예를 좀 들어보죠. 우리 앞에서 그 exponential minus at ut의 라플라스 변환과 마이너스 exponential at u 마이너스 t의 라플라스 변환을 했어요. 둘 다 생기기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right side 신호의 요거는 요거의 수렴 영역은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a보다 큰 그런 들의 집합인 거죠. 요 left side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은 반면에 같은 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거 우리 기억을 하고 있죠. 이건 기억을 하고 이제 계속 이런 함수 나올 때마다 새롭게 라플라스 변환 하지 말고 기억한 걸 사용하도록 하죠. 자,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해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면 되겠죠. 따로따로 하면 요거는 a가 1인 경우에 해당하니까 s 더하기 1분의 1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나올 때.
또 요거는 S 더하기 2분의 1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이 두 개의 합의 라플라스 변화는 그런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 ROC와 이 ROC의 교집합은 없으니까.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화는 없습니다. 답이에요.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건 이건 괜히 지웠네. 얘는 그대로고 얘는 그대로고 얘는 그대로고 이거 볼까요? 얘는 S 더하기 2분의 1 앞에 마이너스 사인 붙이죠. 그 다음에 수렴 영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빨간 영역과 파란 영역의 교집합은 있죠. 이 두 개의 교집합은 그냥 이거겠네요. 이거겠네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파란 거 빼기 빨간 거, 파란 거 빼기 빨간 거 정리하면 여기 번졌는데 S 더하기 1 곱하기 S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수렴 영역은 이 두 개의 교집합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 지수함수의 조합의 라플라스 변화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죠. 이번엔 얘와 얘의 합이에요. 파란 건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S 더하기 1분의 1 수렴 영역은 S의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고, 빨간 건 S 더하기 2분의 1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수렴 영역은 이렇게 되고, 빨간 거와 파란 거의 교집합 존재하죠.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 파란 거 빼기 빨간 거 한 것이 바로 결과고 그게 이렇게 되겠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그 아래에 있는 신호는 파란 거는 똑같아요. 파란 건 똑같고, 이번에 검게 할까요? 이제 검은 걸 빼는 건데, 검은 거는 마이너스 S 더하기 2분의 1 S의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죠. S의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그래서 요거와 요것의 교집합이 있네요. 그게 이거죠. S의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고, 그때 라플라스 변화는 파란 거 빼기 검은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종류를 했는데 제일 처음 건 라플라스 변환이 안 됐어요. 그 다음 건 이거 지우면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나오고 S 더하기 2분의 1 나오고 수렴 영역은 이렇게 됐어요. 벌써 뭘 알 수 있죠? 수렴 영역이 이렇게 right half plane이라는 것은 right side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얘기죠. 둘 다 right side 신호예요. 그 다음 거는 둘 다 left side 신호 라플라스 변환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수렴 영역은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 마지막에는 하나는 right sided, 하나는 left sided. 따라서 right side 신호의 수렴 영역인 이거와 right side 신호의 수렴 영역인 이거의 교집합. 그래서 이런 라플라스 변환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는데 4개 모두 생기기는 결과는 이렇게 생겼는데 수렴 영역은 다 달랐어요. 처음 건 아예 없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됐었고, 마지막 거는 이렇게 됐었는데 자, 기대했던 대로죠. right side 신호
맨 오른쪽에 있는 극점을 지나는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left side 신호는 맨 왼쪽에 있는 극점을 지나는 수직선 왼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수직선 사이에 해당하는 건 이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right side 신호와 left side 신호의 조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wo side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먼저 시간의 함수를 줬으니까 바로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주고 이것이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인지를 말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렴 영역에 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렴 영역 이렇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right side 신호를 찾으면 되고, 수렴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left side 신호를 찾으면 되고, 수렴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적절히 two side 신호를 찾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large x 주고 small x 찾는 이야기를 지수함수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그게 결국 라플라스 역변안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 신호 xt를 프리에 변환한 게 xjω고, xjω를 다시 지수함수 곱해서 적분해서 스몰 xt를 얻을 수 있죠. 그게 풀이의 역변환이죠. 라플라스 변환도 지수함수 곱한 다음에 풀이의 변환하는 거니까 역변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역변환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여기 이미 결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유도하면 이게 왜 성립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은 S의 실수 부분을 시그마라고 하고 수 부분을 J오메가라고 하면 x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의 풀이의 변환이에요. 그렇죠? 이거의 풀이의 변환이죠. 뭐 이걸 굳이 이렇게 다시 써도 알 수 있겠고요. x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st 해당하는 게 이거니까 S가 시그마 플러스 J오메가. 그래서 요것의 풀이의 변환이 이거니까 얘의 역변환이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역변환 공식을 쓴 게 바로 이거예요. 역변환 공식에 이것의 풀이의 변환이 이거니까 이것의 풀이의 역변환은 x. 이것의 이렇게 되겠죠. xt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의 풀이의 변환이 large x예요. 라지 x의 풀이의 역변환은 라플라스 역변환이 아니라 라지 x의 풀이의 역변환은 x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가 되겠죠. 풀이의 역변환 공식 그냥 그대로 써본 거예요. 역변환 공식인 거죠. 자, 이제 이건 x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가 라지 x의 풀이의 역변한 거니까 우리는 xt가 라지 x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라플라스 역변환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양변에 exponential 시그마 t를 곱하면 이런 관계가 생기겠죠. 이게 바로 라플라스 역변환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 왜냐하면 xt를 풀이의 변환해서 xs를 만들었으면 xx에서 다시 역변환을 해서 xt로 만들어 올 때 xt에서 large x로 갈 때 t에 대해 접근했죠. large x에서 small x로 돌아올 때 s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오메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된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뭐 별거 아니지. s와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알다시피 이게 s와 오메가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ds는 jdω. 따라서 여기 있는 d 오메가는 j분의 1 ds로 바뀌고, 그리고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다라면 s는 어떻게 되는 거야? s는 그림 좀 봅시다. 수렴 영역은 어쨌든 수직선들의 집합이에요. 내가 수렴 영역을 일반적으로 두 수직선 사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수렴 영역인 거죠. 이게 수렴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는 어디쯤 있냐면 당연히 시그마는 이 안에 어딘가에 하나 있어요. 그렇겠지? 수렴 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를 x에 곱한 다음에 풀이의 변환하고 역변환하는 거니까 결국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변하면서 적분을 하는 건 요 축을 따라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축을 따라서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라면 굳이 표현하면 뭐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시그마 플러스 j 무한대까지 적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변하면 S는 당연히 시그마 마이너스 j 무한대에서 시그마 플러스 j 무한대, 시그마 마이너스 j 무한대에서 시그마 플러스 j 무한대로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d 오메가는 s분의 ds, d 오메가는 j분의 ds. 그래서 j분의 ds인데 j를 바깥으로 꺼낸 거예요. 그래서 풀이의 역변한 공식은 그냥 오메가에 대한 적분을 s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적분 경로는 이때 이 시그마는 그냥 s의 어떤 실수 부분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이런 축을 따라서 해도 좋고 이런 축을 따라 해도 좋아요. 이런 축을 따라 해도 좋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지. 수렴 영역 바깥이니까. 그러니까 수렴 영역 안에 있는 수직선 하나를 잡아서 맨 아래부터 맨 위에까지 라인 인테그럴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복소 평면에서 라인을 따라 인테그럴 하는 거죠. 복소수의 선적분이에요. 당연히 복소수의 적분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결과는 복소수의 함수니까. 풀이의 변환하면 결과는 복소수의 함수가 아니라 실수 오메가의 함수예요. 물론 종속 변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 있지만 xj 오메가의 오메가는 실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풀이의 역변화는 실수 적분이지만 라플라스 역변화는 복소수 적분이에요. 그런데 복소 평면에서 복잡하게 생긴 선을 따라 적분하는 건 아니고 수직선을 따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화를 제대로 구할 수 있으려면 복소 함수의 라인 인테그랄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해요. 2에서 했던 거예요. 복소 함수의 선적분 이야기 어디까지 공학수학 2에서 했나요? 뭐 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레지듀 정리 같은 거 혹시 공부했나요? 그러니까 복소 함수 선적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내 경우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레지듀 정리고 레지듀 정리를 이용해서 적분하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라지 x 주고 이런 식의 라인 인테그랄을 이용을 해서 스몰 x를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은 레지듀 정리 같은 걸 써야 되는 거야. 이제 그걸 쓸 생각하니까 약간 갑갑하죠. 근데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로 지수 함수들을 다룰 거예요. 지수 함수의 조합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라플라스 변환은 레셔널 함수예요. 레셔널 함수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눠서 xt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조합일 때는 어떻게 생긴 스몰 xt가 라지 xs로 변하는지를 아니까 그거를 기억을 해서 스몰 xt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소 함수의 라인 인테그럴 예컨대 레지듀 정리 같은 걸 쓰지 않아도 스몰 xt를 라지 s에서 복원해낼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소 선적분을 통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 2학년 2학기에 공학 수학을 하면서 복소 함수의 미분 적분을 배우고 3학년 1학기에 신호화 시스템을 하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소 함수의 적분이니까.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원론적으로는 라인 인테그랄이어서 예컨대 레지듀 정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주로 지수함수의 조합인 레셔널 함수들을 다루는 거니까 이제 이걸 기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s 더하기 a분의 1처럼 생긴 함수의 역변화는 수렴 영역이 이렇다면 이거고 수렴 영역이 이렇다면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 게 이거였고 수렴 영역은 이거였고
얘를 라플라스 변하는 게 이거였고 수렴 영역은 이거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변환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루크업 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내가 지수함수, 그러니까 레이셔널 함수 주지 않고 xx를 좀 험한 함수를 주고 그리고 라플라스 역변환하시오라고 하면 방법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번 학기에 물론 그 레지드 정리 같은 거 이용해서 라플라스 역변환하시오 같은 문제를 풀기를 요구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방학하고 나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레지드 정리로 한번 구해 보면 일거양득이 되겠죠. 역변환을 실제로 해본다는 것과 레지드 정리가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레지드 정리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드 정리를 이용해서 역변환을 해보는 것을 이번 학기 여름방학에 과제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이 하기로 하고 우리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볼게요.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함수를 줬어요. 이런 함수. 그래서 어쨌든 이런 꼴로 만들어내야 될 테니까 이런 꼴로 만들어내야 될 테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주면 당연히 s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s 더하기 2분의 b 같은 형식으로 분분수 전개하고 통분해서 a, b를 구해봤더니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 나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렴 영역에 따라 따지면 되는 거죠. 각각.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 극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극점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그리고 가능한 영역은 세 개뿐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익숙한 것부터 합시다. 이거 1번, 이거 2번, 가운데 거 3번. 그렇죠?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면 요 수직선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요 수직선 오른쪽에 있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요것의 역변환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것의 역변환이 그냥 마이너스 빼죠. 요것의 역변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 함수 빼기 파란 함수가 요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이 되는 거죠. 1번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자, 2번 영역에서는 빨간 거 역변환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의 왼쪽에 있는 건 이거의 왼쪽에 있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파란 거 역변환 이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마이너스 붙인 거죠. 마이너스 앞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s 더하기 1 곱하기 s 더하기 2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거는 3번은 요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거는 요 파란 건데 파란 거는 right side 신호예요. 그래서 파란 거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빨간 건 이제 요거 왼쪽에 있는 거니까 빨간 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은 빨간 거 빼기 파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써놓고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를 그냥 다시 한 거죠. 앞에서 세 가지는 라플라스 변환을 한 거고 여기선 라플라스 역변환을 한 거고 라플라스 역변환은 역변환 정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라플라스 정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요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억? 경험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유리함수,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된 함수 주면 이런 식으로 분분수 전개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중근이 있는 경우에는
이대로는 못하지만 이제 중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조금 있으면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S에 대한 미분이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S 더하기 A분의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S 더하기 A의 제곱분의 1이 나오겠죠. 거기다 뭐 상수 곱해지는 게 나오겠죠. 중근이 있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또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되고 중근이 있는 경우 포함해서 분모 다항식의 차수가 분자 다항식의 차수보다 크거나 크면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크지 않을 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더 보죠. 예,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 풀이의 변환의 성질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다만 풀이의 라플라스 변환이 지수함수 곱하고 풀이의 변환을 하는 거니까 이제 수렴 영역에 관한 이야기만 해주면 되겠죠. 이미 했던 것처럼 막 더해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은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의 합인데 다만 각각의 수렴 영역의 교집합에서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미 선형성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되고 x1이 존재하고 x2가 존재하기 위한 영역의 교집합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렴 영역은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죠. 예. 자, x1 빼기 x2 인 함수 x를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x1과 x2를 각각 라플라스 변환해서 두 개의 수렴 영역의 교집합에서 두 개의 라플라스 변환의 차이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뜬 요거 이제 요거 알죠? 요거는 exponential minus t ut의 x1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x1이 이러면 라지 x1은 이렇고 수렴 영역은 이렇고 그 다음에 x2 여기 밑에 사실 있는데 x2는 우리가 뒤에서 봤던 건데 요 x2가 이렇게 생긴 거 수렴 영역이 여기 있는 거죠. 뭐였습니까? 이거네. 그래서 x2는 그리고 그게 다시 쓰지 않고 그냥 요 x2는 요거예요. x1은 이거였고요. 그리고 두 수렴 영역은 같았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존재하고 또 같은 거지. 내가 x1에서 x2를 뺀 게 결국은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인데 요 x1 빼기 x2를 계산을 해보니까 요것이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얘가 s 더하기 1분의 1 빼기 s 더하기 2분의 1이었고 x1에서 이걸 빼면 s 더하기 1분의 1 상수에서 없어지고 s 더하기 2분의 1만 남네. 그래서 두 개를 뺐더니 이거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뺐더니 이거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극점이 마이너스 2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둘 다 right side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수렴 영역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넓어졌네. 그렇죠? 얘의 교집합 물론 똑같아요. 얘와 얘의 교집합보다 얘가 넓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건 선형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쇄되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했죠. 물론 상쇄된다고 해서 반드시 수렴 영역이 넓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상쇄돼도 수렴 영역이 같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x1, x2를 봤더니 x1은 이렇게 생겼고 x2는 이렇게 생겼고 x1에서 x2를 빼면서 요 성분이 상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exponential minus t ut의 라플라스 변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빼서 사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렴 영역은 넓어졌어요. 수렴 영역이 넓어졌을 땐 반드시 뭔가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여튼 라플라스 변환 선형성 같고 수렴 영역은 교집합보다 클 수 있고 앞으로 이거 항상 등장을 하겠네.
이제 컨볼루션 얘기도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의 수렴 영역의 교집합보다 크거나 같은 수렴 영역?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항상 등장을. 내가 지금 크거나 같다라는 식의 표현을 쓴 게 좀 불편한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상한 표현이죠. 어떤 집합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A가 B를 포함한다. 그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집합 가지고 크기 비교하는 건 엄밀하게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고요. 그림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성질은 선형성입니다. 이 풀이에 변한 성질 얘기했을 때와 마찬가지 흐름으로, 마찬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겠네요. 선형성 이야기하고 나서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이동하면 지수함수 곱하는 거고, 지수함수 곱하면 이동하는 거고, 이런 얘기 있었죠? 그 얘기 있었죠. 시간에서 이동하면 뭔가 지수함수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뭐 라플라스 변환 정의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풀이의 변환에서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새로운 논점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수렴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것도 수렴 영역을 엄밀히 따져보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렴 영역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렴 영역이란 어떤 지수함수를 곱하면 면적이 유한해질 것인지에 관한 얘기였는데 주어진 함수를 좌우로 이동했다고 해서 어떤 함수를 곱해야 면적이 유한해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따져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안 변할 것 같다 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수렴 영역이 원래 이렇다면 이동한 것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생겼고 수렴 영역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XS만 정의되면 XS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0도 정의되겠죠. 그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자, 한쪽에서 이동하면 다른 쪽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예요. 시간에서 지수함수 곱하면 어떻게 돼요? S에서 이동하겠죠. 그것도 라플라스 변환 정의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근데 굳이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을 했으니까. 다만 수렴 영역에 관한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 어떤 함수의 지수함수를 곱했어요. 그러면 지수함수를 어떻게 곱해야 면적이 유한해질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은 내가 어떤 지수함수를 미리 곱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수렴 영역은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내가 얘를 라플라스 변환 정의 가지고 계산해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XT의 라플라스 변환은 XX였고 XS의 S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라플라스 변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거 뭡니까? 큰일 날 뻔했네. 물론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요거 라플라스 변환 정의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내가 얘를 이렇게 쓸게요. 얘를 x 이타로 쓰고 이타가 s-s0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XS에서 S가 어디 있는지 알았죠. XS가 의미가 있게 하는 S는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S가 여기 있으면 XS는 여기 있어요. 따라서 이타가 여기 있으면 X이타도 잘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이타가 수렴 영역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렴 영역은 XT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수렴 영역이에요. 근데 이타가 뭐예요? 이타가 S-S0이잖아요. 그러니까 S-S0이 수렴 영역 아래에 있다. S-S0이 XT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영역 안에 있다. 그럼 S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S는 여기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되게 이상한 표현인데,
아까 우리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을 포함한다라는 식의 의미로 쓴다고 했죠. 집합과 숫자를 더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요건 무슨 말이냐 하면 R에 있는 원소에다가 요거를 더해서 만든 것들의 집합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S-S0이 R에 있으니까 S는 R에 있는 거에다가 요것만큼 더한 거예요. 요것만큼 더한 건데 R로서는 어떻게 생겼어요? 수직선들의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 부분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R에 있는 원소를 즉 요 XT의 수렴 영역 안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 다 꺼내서 거기에다가 실수 부분만 요거를 더해서 만든 것들의 집합이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수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따질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 제일 간단한 방법은 XS가 언제 존재하는지 아니까 X2타도 언제 존재하는지 알아요. 근데 2타는 S-S0이에요. 그러니까 S-S0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S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안다는 거죠. 이런 논리로 수렴 영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든 건데 이게 그 수렴 영역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R이라면 요거를 여기 있는 원소들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서 만든 것들이 지금 그냥 바로 그만큼 내가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오른쪽으로 그만큼 이동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수함수 곱한다는 건 수렴 영역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좌우로 움직이겠지. 왜냐하면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는 거야. 왜냐하면 위아래는 어차피 수직선들의 집합이니까 당연히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수직선들의 의미가 뭐예요? 지수함수 곱해서 면적을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지수함수는 이미 곱했어. 그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일단 수렴 영역은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수함수를 한번 곱했으니까. 어떻게 바뀔까? 좌우로 이동하는 것일 거다. S형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여러분이 미리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많으면 정말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신화 시스템만 공부하라 그러면 다양하게 재밌게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미리 다 해보는 거야. 바로 종이에다가 연필 가지고 막 쓰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해보는 거야. 예상을 먼저 해보는 거야. 수학을 머리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별로 할 시간이 없죠. 항상 종이하고 연필, 손이 바빴잖아요. 그죠? 머리가 바빠야 되는데 손이 바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선생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뭔가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제약을 이해하지만 어쨌든 원론만 이야기하면 충분히 먼저 생각해 가면서 그 다음에 수직 전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얘기합니다. 누르면 펴주고 피면 누르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그대로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치수함수 곱하고 풀이의 변환하는 거니까. 풀이의 변환의 의미가 그거니까. 수렴 영역은 물론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르고 피면 어떤 지수함수 곱했을 때 면적이 유한하게 될지 그런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0으로 수렴하는 신호를 누르면 0으로 더 빨리 수렴하겠죠. 그러면 좀 느리게 변하는 지수함수를 곱해도 여전히 에너지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도 수렴 영역은 변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생길 것인지에 관한 예측은 풀이의 변환처럼 하면 돼요. 수렴 영역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수렴 영역의 의미를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A가 1보다 큰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늘어지고 A분의 1로 나뉘고 근데 A가 음수면 이제 리플렉션까지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서 그냥 한꺼번에 하면 절대값 붙이면 되고 수렴 영역은 여기 있는 집합에 여기 있는 원소에 A를 곱한 것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걸 내가 A의 R이라고 쓸게요. 앞에서 A 더하기 R은 뭐였죠?
R은 집합이고 A는 숫자면 R에 있는 원소에다가 A를 더한 것들의 집합을 그냥 편의상 그렇게 쓴 거지. 원래는 굳이 말하면 합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집합과 숫자를 연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간단하게 쓴 거야. A 곱하기 R도 마찬가지죠. 집합에다가 숫자를 곱할 수는 없는 거지. 이것의 의미는 R에 있는 원소에다가 A를 곱해서 만든 것들의 집합. 편의상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AT를 라플라스 변환 정의 가지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S가 R에 있을 때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X이타는 이타가 R에 있을 때 존재하는 거죠. 그냥 내가 S만 R로 바꿔 쓴 거, 이타로 바꿔 쓴 거죠. 그런데 이타가 A분의 S예요. 그런 이타가 R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A로 나눴을 때 R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R에 있는 집합, R에 있는 원소에다가 A를 곱해서 생긴 것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X이타에서 이타가 R에 있으면 된다. 그런데 앞에서 이타는 S-S0이고 여기서의 이타는 A분의 S인 거죠. 이런 식으로 수렴 영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 라플라스 변환 정의 가지고 X의 형태를 만들고 나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A가 -1, 리플렉션인 경우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앞서 봤던 건데 이렇게 생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B가 0보다 클 때만 존재했고 이거 따로따로 나눠서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 이거 해서 정리한 게 이런 수렴 영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B가 1인 경우 B가 1인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내가 t 대신에 2t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A가 2에 해당하는 거니까 ROC는 2배 곱한 것들의 집합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 있는 원소에다가 2 곱한 것들의 집합이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그냥 별게 아니라 요 B가 2일 때랑 또 같게 되는 거죠. 그 스케일링 했을 때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되고 수렴 영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순서가 풀이의 변환에서와 마찬가지다라는 거 기억하죠? 자, 그 다음 컨주게이션입니다. XT의 라플라스 변환이 AX라면 결례복소수 함수의 수렴 라플라스 변환은 이렇게 되고 수렴 영역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알겠어요?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되는 걸 라플라스 변환 정의 가지고 확인하면 되죠. S에 켤레복소수만 넣고 그 결과에 다시 켤레복소수를 넣는 게 켤레복소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자, 그런데 수렴 영역 안 달라지는 거 보여요? 켤레복소수 함수는 허수 부분에 부호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수 함수를 곱해서 면적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답은 달라질 수 없겠죠. 수렴 영역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XS가 존재하면 당연히 XS가 존재하면 당연히 그거의 켤레복소수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타가 S타인 경우가 지금 이 경우예요. 그런데 수렴 영역은 어떻게 돼요? 수렴 영역은 수직선들의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켤레복소수 해서 수직선이 달라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수렴 영역이 또 그대로다라는 것을 앞에서처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면적이 유한해질지에 관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수렴 영역도 그대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함수가 실수함수면 이 둘이 같아요.
따라서 얘와 얘가 같아지는 거죠. 얘와 얘와 같아요. 자, 실수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런 성질을 만족해요. 그리고 이 실수함수가 지수함수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수함수의 조합이라면 xs는 어떻게 생겼어요? 유리함수죠.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에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극점과 0점이 잘 정의되죠. 분모를 0대기 하는 게 극점, 분자를 0대기 하는 게 0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s가 극점 또는 0점이면 그의 켤레복소수도 극점 또는 0점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보통 극점을 x로 표시하고 0점을 0으로 표시하는데 이런 극점이 하나 있으면 이런 극점도 하나 있고 이런 0점이 하나 있으면 이런 0점도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알죠? 실수 부분 동일하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극점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0점 마찬가지 얘기니까. 자, 내가 x를 d분의 n이라고 썼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d는 디뉴머레이터, n은 뉴머레이터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실수함수의 경우에는. 자, 그냥 극점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자, dp가 0이에요. dp가 0이면 어떤 복소수가 0이면 켤레 복소수도 0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D 스타는 PS 대신에 P를 넣어도 0이고 P 스타를 넣어도 0이에요. 또 마찬가지 얘기로 하면 DP 스타도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DP가 0이면 DP 스타도 0이에요. 어떤 복소수가 0이면 켤레 복소수도 0인 거고. 또 뭐예요? DP가 0이면 DP 스타도 0이다. P가 극점이면 P 스타도 극점이다. 스타는 켤레 복소수를 뜻하죠. 그래서 극점 또는 0점이면 그것의 켤레 복소수도 극점 또는 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XS를 하나 줬는데 모든 극점을 다 표시했는데 이렇더라. 그러면 이거는 실수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와 얘의 켤레 복소수가 극점이 아닌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죠. 다항식의 근, 계수가 실수인 다항식의 근은 복소근일 수 있고 복소근이라면 켤레 복소수 근이다 라는 얘기 알죠? 증명해 본 적 있죠? 사실 그 얘기예요. 실수함수, 실수지수함수의 조합은 유리함수가 돼요. 그리고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되는데 다항식 계수는 모두 실수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전부 여기서 오는 거지. 그것도 여기서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조합 다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지수함수의 조합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나오는데 그 다항식들은 모두 계수가 실수인 거예요. 계수가 실수인 다항식의 근은 복소근이면 켤레 복소수도 근이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 알고 있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물론 확인은 새로 했어요. 지금 했죠? 지금 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 다항식의 근이 왜 복소근일 때 켤레 복소수 근이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스스로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 유리함수의 극점 또는 0점은 켤레 복소수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ফু리에 변환해서 x1t 컨볼루션 x2t의
풀이의 변환이 x1 j 오메가 곱하기 x2 j 오메가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면 x1, x2가 둘 다 에너지 신호여야 했죠. 만약에 x1이 임펄스 리스폰스고 x2가 입력이면 안정한 시스템에 에너지 신호를 입력으로 넣어줄 때에 관한 이야기로 한정이 돼야 했죠. 그런데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x1이 안정하지 않은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라플라스 변화는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했잖아요. 수렴 영역은 물론 제오메가 축을 포함하지 않게 되겠지만 존재한다고요. 자, x1, x2 컨볼루션 한 거에 라플라스 변환이 라지 x1 곱하기 라지 x2다라는 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각각이 존재하면 돼요. 각각이.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야 되니까 얘는 x1의 존재 영역과 x2의 존재 영역의 교집합이에요. 그런데 더할 때나 뺄 때에서와 마찬가지로 컨볼루션을 할 때도 뭔가 상쇄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x들의 조합이 나오면 그것들의 조합을 가지고 라지 x를 얘기할 때는 교집합을 포함하는 집합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컨볼루션이든 선형조합이든 뭔가가 상쇄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도하진 않았지만 앞에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놀라운 관계를 보여줘요. 시스템이 안정하건 안정하지 않건, 입력이 에너지 신호건 에너지 신호가 아니건, LTI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는 라플라스 영역에서 그냥 곱하기다. 그 이야기를 안정성, 에너지 신호 여부 떠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라플라스만 존재한다. 갑자기 컨볼루션이 대수적인 곱으로 바뀌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세상에서 실제로 곱하기로 미분방정식을 풀어본 경험이 이미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했다면 이제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예, 넘어가죠. 미분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일단 풀이의 변환할 때 제오메가 곱하는 형태였죠. 라플라스 변환할 땐 S 곱하는 형태가 되겠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실제 그냥 라플라스 역변환 공식 가지고 미분을 하는데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지 않고 미분 먼저 하고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에 해당하는 게 x 곱하기 xs가 돼요. 그래서 미분하는 건 s를 곱하는 거다. s가 제오메가일 수 있을 땐 미분은 제오메가를 곱하는 거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수렴 영역은 어떤가요? 이게 분명해지나요? 분명해 보이나요?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수렴 영역은 심지어 넓어지네. 사실 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미분은 날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거든. 미분. 여러분 미분기가 불안정하다는 거 제대로 다 증명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답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오메가 코사인 t입니까? 그렇죠? 근데 오메가가 만약에 그러니까 오메가만큼 이제 미분하면 커지는 거죠. 오메가가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약간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 점점 커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떠올린 함수가 이거예요. t 곱하기 t. 오메가 대신에 t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제곱이고 2t.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인 t제곱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림 그리기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계속 그리기조차 어려운 거지만 sin t 제곱은 어떻든 모든 t에서 정의가 돼요. 여러분이 나한테 t가 무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t는 무한되는 숫자가 아니니까. 아무리 큰 수도 아무 t나 주면 sin t 제곱 계산할 수 있지. 모든 t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크기는 1보다 작거나 같죠. 이거의 미분은 t가 곱해지는 게 있으니까. 이거의 미분은 유한하지 않아요. 유한한 신호도 미분하면 유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미분에서 유한하지 않게 되는 이런 신호를 실제로 물리계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유한한 신호도 미분에서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막 델타 같은 이상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sin t 제곱은 정당한 함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나면 미분기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신호와 시스템의 세상에서는.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미분 방정식은 결국은 적분꼴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미분이라는 행위를 생각하면 좀 이렇게 약간의 긴장감이 항상 생기는 거야. 자, 일단 x의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은 뭡니까?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면적이 유한할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 답은 R인 거죠. 그러면 미분한 신호에다가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유한할지 막 미분하면 막 커지고 그럴 것 같잖아. 그러니까 더 빨리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연히 들어. 그런가요? 미분을 막 키우는 거잖아. 그 함수가 커지고 나면 키운다는 말은 좀 이상해요. 빨리 변하는 신호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수함수 곱해서 유한하게 만들 때 더 빨리 0으로 수렴하는 지수함수를 곱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렴 영역이 좁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답은 심지어 기본적으로 똑같고 미분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쇄가 되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커질 수도 있는 건 뭔가가 사라지는 거니까 뭔가가 사라지는 거 빼고 얘기하면 미분 하나하나 수렴 영역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미분에서 수렴 영역이 넓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미분에서 사라지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미분에서 뭐가 사라지지? 상수.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있는 함수는 미분에서 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수렴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지. 어떻든 그런 거 빼고 얘기하면 수렴 영역이 미분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직관을 배반하는 이야기야. 왜냐면 미분은 나는 0으로 지수함수 곱해서 유한하게 만들기가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전혀 더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의가 됩니까? 일반적인 함수 가지고 얘기하면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이게 지수함수 가지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지수함수. 미분이라는 건 그냥 지수를 앞에 상수를 곱하는 거죠. 지수함수에.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생각하면 그러면 미분한다고 해서 수렴 영역이 좁아지지 않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더 밀어붙여가면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근데 이게 직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관에 부합한다 또는 직관을 배반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것도 정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미분했는데도 수렴 영역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이걸 만났을 때 그때의 직관과는 잘 안 맞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처음 만난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만날 때겠죠? 그렇죠? 여러분 만날 때. 몇 년 전인지는 따지지 맙시다. 어쨌든 꽤 오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함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감각을 유지한 채 뭔가 낯설면 낯설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고 직관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너무 오래 부닥치다 보면 이제 낯설지도 않고
예민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되면 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내가 옛날에 얘를 처음 만났을 때 아주 먼 옛날은 아니고 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너무너무 낯설고 이상하고 막 내 직관을 배반하는 것 같았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변하지 않고 심지어 커질 수 있다. 커지는 건 미분에서 사라지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애는 상수일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상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미분하면 커질 수 있고 수렴 영역이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김새는 S 곱하는 거다. 그래서 S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미분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사라지는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함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라플라스 변환 했더니 UT의 라플라스 변환 S분의 1, UT의 라플라스 변환 S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UT의 라플라스 변환 S 더하기 1분의 1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수렴 영역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극점이 0에 있고 1에 있으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극점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수렴 영역이 되죠. 근데 내가 얘를 미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의 결과는 내가 그림 그린 순간 뭘 그린 걸 보이죠? 지수함수죠. 실제 미분해보면 이렇게 저렇게 상쇄돼가지고 얘만 나와요. 그리고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돼요. 그냥 봅시다.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S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요 X랑 비교하면 여기다가 S 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S 곱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극점이 아까 이거 잘못 얘기했네. 예. 내가 위치를 잘못 찍어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이 0의 왼쪽이죠. 그래서 아까 거는 이제 이거였는데 이제 미분하고 났더니 극점이 마이너스 1 하나만 있어가지고 수렴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뭐가 상쇄됐나 했더니 이 DC에 해당하는 게 UT에 해당하는 게 상쇄된 거예요. UT에 해당하는 게 T가 양수일 때만 보면 상수죠. 그러니까 UT의 미분인 델타가 상쇄된 거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델타 T는 델타 T니까.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는 상수가 사라진 거예요. 미분하고. S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죠? S를 곱해서 뭔가 상쇄되려면 분모에 S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분모에 S가 있어야 되겠지. 분모에 있던 S가 상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는 뭔가가 사라지고 S를 곱해서 S 영역에서도 뭔가 사라져서 수렴 영역이 넓어지려면 분모에 있는 S가 상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상쇄가 돼요. 그러면 수렴 영역이 넓어질 수 있어요. 물론 상쇄돼도 넓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넓어졌다면 상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분은 S 곱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 S 영역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S 영역에서 미분하면 그러면 또 라플라스 변환 정의 이용을 해서 S 영역에서 미분을 하면 시간에서 마이너스 t 곱한 거에 해당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푸리에 변환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항상 새로운 고민이 있다고 했죠? 새로운 고민은 수렴 영역이에요. 수렴 영역이에요. 그런데 안 변하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건 여러분의 직관에 부합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래 내가 시간에서의 미분이 S에서 S 곱하기다를 처음 봤을 때 뭔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그 감정이 있습니까? 어떻죠? 이건 약간 다른 논점인 것 같아요. XS가 S에서 정의가 되면
S에서 정의가 된다고 해서 미분도 할 수 있냐?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면 함수가 정의된 영역에서 함수가 정의된다고 해서 그 함수의 미분도 정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논점이냐면 XS가 정의된 영역에서 XS를 미분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렴 영역이 안 변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거는 XS가 정의되면 XS는 S에 대해서 미분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S가 정의된 영역에서 XS를 미분할 수 있다면 걔는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인가 마이너스 txt의 라플라스 변환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S의 함수가 S에서 정의된다고 해서 미분도 정의되는 건 아니니까 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근이 있을 때에 관한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되고 수렴량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곱 분모에 S 더하기 A의 제곱이 있는 건 얘는 S 더하기 A분의 1을 S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사인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T 곱한 거에 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T 곱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S 더하기 A분의 1이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이면 S 더하기 제곱분의 1은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이고 그리고 수렴영역이 안 변하는 것은 이거는 요 함수의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S 더하기 A분의 1은 요 영역에서 잘 정의되고 미분도 같은 정황에서 이렇게 잘 정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가 정의되면 X가 정의되면 X의 미분도 정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면 S 더하기 A의 n제곱분의 1은 이렇게 T의 n-1제곱을 곱하고 n-1 팩토리얼을 나눈 식이 되겠죠. n-1 팩토리얼을 나누는 건 왜 등장하는지 알겠죠? 미분하면서 이제 계속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까지 하고 나니 중근도 다룰 수 있게 돼서 어떤 종류의 레셔널 펑션이 주어지든 나는 그것의 역변환을 여러분이 지금은 반기지 않는 레지두 정리를 이용을 해서 하지 않고도 역변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